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2부는 2주마다 한 번씩 모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대표와 함께하는 유승찬의 콕으로 마련되고 있죠. 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어떤 얘기부터 할까? 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딴 얘기부터 일단 하고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죠. 예. 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40% 초반에 안착한다. 예. 안착은 아닌 것 같고요. 안착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지율이 도달했다. 그렇죠. 최근에 좀 상승하는 추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기시다 총리 방한하고 그러면서 어떤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이번에는 좀 예전과 다르게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라는 뜻은 예전에 외국만 나갔다 오면 막 떨어졌는데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워싱턴 선언도 상징적이지만 어쨌든 워싱턴 선언도 이끌어냈고 뭐 이제 일본 총리가 한국 온 것도 사실 좀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 그러니까 그 만남 자체에 지금 의미를 둔 그 국민들의 좀 후한 평가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번에 이제 뉴시스가 이 국민 리서치 그룹하고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는 좀 튀었어요. 42.9%가 나왔는데요. 지지 긍정 평가가 여기 보니까 여기 응답률이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ARS도 3% 보통에서 그렇죠, 5% 사이는 되는데 5% 되는 건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도 왜 응답률이 1.5%밖에 안 됐는지는 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약간 튀었고 같은 시기에 조사한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가 36.8%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지지율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대표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대체적으로 ARS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고 높게 나오고 전화 면접은 그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낮게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거는 이제 중도층 응답 여부와 좀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10% 보통 10% 내외잖아요. 예. ARS는 3% 내외고. 그렇죠. 그러니까 ARS는 적극 지지층만 응답을 하거든요. 1% 정도 되고 그러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민주당의 김남국 사건 같은 게 터졌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약간 좀 내가 뭔가 이게 자랑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실수를 했다. 그러면 또 윤석열 적극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봤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지금 그것도 일관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팬덤 현상이 있어가지고 위감을 느끼면 전화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래서 저는 있죠. 대통령 지지율도 그런데 정당 지지율은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ARS는 뭐 막 4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30% 초중반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격차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유승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뉴시스 의뢰로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무슨 코인의 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요즘에 그렇죠. 하도 많이. 저도 있잖아요. 뭐 이제 용어 그러면은 웬만한 건 알겠더라고요. 이게 다 참 우리 국민들이 또 유식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건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김남국 의원 문제가 이 여론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호남권에서 좀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진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뭐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 호남권이라는 게 이제
표본 자체가 리얼미터는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죠. 예. 5월 7일부터 12일까지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아마 이게 전국 성인 남녀 이게 규모가 좀 있더라고요. 2,503명입니다.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조사한 그래서 거고요. 여기가 이 오차 범위가 오차 범위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0% 정도가 하락한 걸로 나오는데 예. 사실 호남 인구 비례를 보면 전국 인구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2,500명을 조사했어도 250명 정도 조사 결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뭐 경향적으로 호남이 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뭐 심각한 의미를 가진 팩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여론조사도 그렇고 청취율도 그렇고 시청률도 그렇고 이게 편차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 저는 이 코인 문제, 김남국 코인 문제는 그 돈봉투 사건이 한 100만 배쯤 된다고 봅니다. 크기가. 그 파급력이. 예. 그리고 이건 총선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사건이고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대로 풀지 않으면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조국 사태와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범위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조국 사태는 원래 조국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예. 그래서 전 국민적 세대를 불문한 파급력을 가졌잖아요. 김남국 코인 사태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고 강도는 거기에 국한해서 보면 조국 사태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에 김남국 사태가 얹혀졌다. 뭐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다뤄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너무 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죠 지금. 근데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조사하고 싶어도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안 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 탈당까지 하고 어떻게 사실 강요해요? 지금 이 지지율 문제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태영호, 김재원 최고에 대한 윤리위 징계를 했잖아요. 예. 비교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사실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공군이 따져보세요. 조사할 수 없다. 이게 뭉뚱그려서 보면 그런데 김남국 사건은 최소 4가지의 구분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금 출처. 이건 조사해봐야 알죠. 두 번째 국회 상임위 중 거래를 했다. 이건 나왔어요. 예. 조사가 됐어요. 이것만 갖고도 당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회피하고 있는 거죠. 조사라고 하면서. 세 번째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이 코인 거래를 하면서 이거는 범죄죠. 근데 그 코인은 내부 정보까지는 범죄가 아닌 게 법규가 없대요. 아예. 아니 근데 예. 어쨌든 아무튼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심각한 게 사익을 위해서 입법권을 이용했는지 이 문제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큰 틀이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국회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거는 어쨌든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네. 예. 이것만 갖고도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 사실 그 상임위 중에 영리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용리 행위를 한 거고 네. 이게 뭐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문제죠. 사실은 이게 가령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을 때 흔히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구조화됐어요. 지금 공적 윤리가 마비 상태에 와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령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있을 때 천막당사 쳤잖아요. 예. 저는 민주당이 이 정도 결의를 하지 않으면 총선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좀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국회 윤리특위에 정말 윤리특위가 있는지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저도 윤리특위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아직도 있구나. 있어요. 네. 있어요. 여기 제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윤리위 제소라는 걸 뭐 어쨌든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이 당 차원의 징계와 이걸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 윤리위라는 것도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 외부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럼 예. 한 80일 정도 최장 예. 걸립니다. 이게 본회의까지 가는데 만약에 이제 본회의 투표까지 갔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명을 하면 예. 본회의에서 투표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야 하는 높은 허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이번 국회에서 윤리에 39건인가가 윤리에 넘어갔대요. 우리는 맞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딱 하나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만 30일 뭐 처분을 받았다는 30일 거예요. 아마 회의 무슨 뭐 그런 거. 참석 금지인가 뭐 그런 그러니까 게 이게 있을 거예요. 윤리위가 국회 윤리위라는 게 어찌 보면 시간 끌기용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윤리에 제소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 당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 재발 방지 대책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조치들을 자구 노력들을 해야지 예. 그냥 윤리에 맡겨놓고 윤리 질질 시간 끌다가 여론이 가라앉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윤리에 제소한 것만 가지고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아 우리가 이거 직접 손대기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잘못 조사해가지고 결과도 못 나면 비난은 다 받을 거고 이러니까 그냥 윤리특위에 넘기면서 본인들은 슬쩍 손을 빼는 듯한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윤리특위에 넘긴 이게 조금 그 네거티브한 측면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뭐 본인이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맞겠죠. 아니 좀 강조했더라고요. 네, 네. 맞겠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지금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위기 예. 이것과도 맞물려 가지고 본인이 지시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 강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의총 끝나고 나서 이제 비명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왜냐하면 김남국 사건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만 당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윤리위 제소를 지시한 것과 아하. 그다음에 오늘 또 이 국민의힘이 전원이 이제 5.18 광주 묘역을 참배한다고 알려지니까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도 했잖아요. 참 너무 좀 이게 좀 이게 정치를 할 때 이런 이 전략이 너무 눈에 보이면 약간 어떤 좀 민망할 그런데 때도 좀 있고. 약간 좀 뭐랄까 그 진정성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저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잘 다뤄야 된다. 그리고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또 5.18 전문만 갖고서 원포인트 개헌한다는 게 너무 낭비잖아요. 국력의 낭비. 그 여러 가지를 할 때 한꺼번에 해야죠. 특히 기본권 문제. 네. 우리가 권력구조 논의는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다루기 복잡하네.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같은 거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거 뺄 수 있잖아요. 뺄 수 있죠. 예. 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본권 지금 이제 대전환기에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그렇죠. 기본권 문제들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맞습니다. 전문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예. 특히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에 빠진 게 저는 경제가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정치 사회는 선진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다원주의 사회에 진입을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그 선진국의 어떤 그런 근데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코인적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네. 예. 예. 그래서 아니 진짜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아젠더를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거죠. 그것이 좀 이제 약간 그 이제 지도자다운 어떤 것이면 저는 이제 자꾸 앞에 벌어진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다른 카드를 던지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적어도 대선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좀 넘어서야 한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좀 개헌 얘기도 그냥 5.18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원포인트 개헌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렇죠. 이 얘기 되게 많이 그 나왔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왜 시기 맞히자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대선하고 맞아요. 총선 네, 시기 네. 맞추. 그때도 원포인트 개헌에 얘기 나왔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시의성이 헌법을 바꾸는 일인데 5.18이라고 해서 5.18 원포인트 개헌하고 뭐 또 딴 데 가면 다른 거 원포인트 개헌하고 이렇게 그거 하면 사실 안 되죠. 노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에 있어서 이런 것들 사실 고려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 개헌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정치권이 사실은
풀어야 할 진짜 중요한 과제예요. 네. 우리가 대전환기에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더 전진하려면 사회 기본 가치들을 좀 다시 정립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 개헌이라는 카드를 이게 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뭐 어쨌든 비명계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지금 저 재신임론 신임 투표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예, 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재신임 되겠죠. 또 재신임하면 그러면 재신임 투표해서 오히려 이재명 저는 제가 그 친명계면 뭐 재신임 투표 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신임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 분위기로 김남국 사건도요. 당마다 당의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맞아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네. 뭐 어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투자해가지고 돈 번 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응답해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청년들이 8명이 모여서 김남국 문제에 대해서 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정보관에서. 그러니까 대학생위원회도 발표를 했고 지금 이분들이 너무너무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네.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응답을 해야 됩니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 같은 분은 뭐냐면 차라리 나를 공격해라. 예, 젊은 예, 사람들을 예. 좀 왜 그러냐면 그 공격 그 젊은 분들은 처음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진짜. 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만나서 들은 얘기인데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한 공포심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젊은 젊은 친구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원우 의원이 차라리 젊은 사람 그러지 말고 나를 공격하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런 당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참에 민주당은 지금 이미 아니 근데 잠깐만요. 예. 당 지도부가 사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은 당의 젊은 자원 아니에요? 젊은 미래 아닙니까? 알려야죠. 그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야 지금 이제 이 김남국 그 사건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그렇죠. 그 국민들 있잖아요. 조금 다독일 수가 있죠. 다독일 수가 있죠. 네. 당내에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옹호돼야 되고 존중돼야 되고 장려돼야 될 것이지 이렇게 그 협박을 받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공격을 받을 일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도부의 이것도 리더십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예. 예, 이것도 리더십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신의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죠. 이게 예. 이 코인 얘기만 나오면 뭐 끝이 없어요. 이거 저기 간호법 예? 예. 저 대표님은 이거 이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부적절하죠. 사실은 이게 이제 연달아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근데 이 양곡법하고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다르고 예. 사실은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 구도 약속한 거 맞거든요. 맞고 뭐 우리가 그렇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실제로 입법 약속을 했어요. 그게 자료가 근거가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간호협회 다. 그리고 이게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이렇게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더 고심하는 모양새는 갖춰야죠. 아니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도 그래요. 이 만약에 이제 총선을 생각하면 전략적으로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심판론을 들고 총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그렇죠. 그거를 그 거대 야당 심판론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간호법 문제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필요성이 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의사협회 너무 강하지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는 자기들
이 세력을 가진 적이 별로 없잖아요. 네. 의사협회는 원래 강한 네. 이익 집단이고. 그렇죠. 근데 의사협회가 의학 분합대를 기억해 보시면 아, 얼마나 그게 또, 대단합니까? 네. 어휴. 간호사협회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파업은 안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준법 투쟁. 네, 준법 투쟁하겠다. 예. 근데 간호법 통과됐을 때 의협은 파업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아닌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거부권 행사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어야지 그냥 뭐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제의하는 사실 의회의 권한을 자꾸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는 것과 같잖아요. 이거는 대통령한테 부담도 커지고 이 전략적으로도 좀 더 세련되게 처리해야 된다. 그냥 의회를 그냥 무시하는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냥 생 까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정치에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사실 그 지금 의료법 말씀하셨는데 의료법 개정안 의사들은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했을 때 의사면허 취소하는 거. 이 조항을 적어라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 제가 다른 프로에서 그 간호협회 회장 아니 간호협회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간호협회 입장에서부터 예전. 그러니까 의약 분업 때 이 조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료법에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다시 살린 건데 어쨌든 의사들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간호법 뭐 우리가 간호사 입장을 충분히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의사협회 의사 선생님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것을 빼면서 의료법 개정을 하면서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일정 부분의 내용을 그쪽에 확 갖다 붙이고서 의료법 개정을 하면 결국 뭐냐면 의사들 목소리만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전 총선에서의 이미지도 그렇게 좋아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힘 있는 쪽에 더 좀 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그건 총선에 별거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보건소장은 또 간호사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공무원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의대 정원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의사협회의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고령화 사회의 이 돌봄과 건강이라는 거는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 거부권 저는 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법, 노란봉투법, 어제 통과됐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 그런 문제 다 하는데 아니 그럼 뭐 거부권 그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어질 텐데. 힘들어지죠. 명분이 좀 없어지죠. 이게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공약인가 아닌가 여부의 논란만 더 키워준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